여기 서울에 사는 60대 강지선 씨는 오늘 장례식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강 씨 동창의 본인상 때문이었습니다. 강 씨는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 친구를 안타까워했습니다. 강 씨의 동창 친구는 꽤 성공하고 연금도 풍족하게 받아 그냥 놀기만 하면 되었고 남부러울 게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최근에 우울증을 심하게 겪었고 안타깝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모아놓은 돈들을 잘 지키지 못하고 최근에 치매기가 생긴 데다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진 듯 했습니다. 강 씨의 동창은 은퇴 후 실컷 놀면서 생활도 불규칙해지고 무엇보다 술을 즐겼다고 했습니다. 사실 강 씨도 그 말을 들으면서 묘하게 자신과 비슷한 상황인 듯 싶었습니다. 강 씨도 60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삶의 의욕이 많이 떨어지고 우울증 증세를 겪고 있었습니다. 강 씨는 안 되겠다 싶어 오늘 저녁 곧 90의 나이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강 씨는 은퇴를 하고 쉬다가 최근에 몸도 안 좋아지는 등 여러모로 말년이 걱정돼서 아버지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저녁 7시에 도착한 강 씨는 매번 이 시간만 되면 어김없이 저녁을 드시는 아버지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또 한 번 들었습니다. 강 씨는 아버지에게 인사를 하고 밥 먹었냐는 아버지의 질문에 먹었다고 답하며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강 씨의 아버지는 익숙하게 혼자서 상을 치우고 딸에게 차까지 내줬습니다. 강 씨의 아버지는 자식들이 도와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딸은 이제 손님이라며 차도 본인이 직접 타서 딸에게 가져다 줍니다. 강 씨는 아버지가 자리에 앉자마자 물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은퇴하고 나서는 그래도 연금 받는 거 아껴가면서 그냥 노는 게 마냥 좋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별로 삶의 의욕도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많은 노후 전문가들이 60에서 75세가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나이라고 하는데 왜 벌써 축 처져 있어?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제가 늙었다는 사실은 변함없잖아요. 뭐가 늙어? 아직 새파란 청춘인데. 지금 당장 뭘 해도 늦지 않은 나이라고. 어떻게 이 나이에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는데요? 60대에는 장점이 얼마나 많은데. 강 씨의 아버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하는 딸을 보며 먼저 60대가 왜 가장 빛나는 시기인지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60대는 다른 사람이 아닌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기잖아. 너 이제껏 손주들 돌보고 네 남편이랑 같이 맞벌이 하느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아왔어. 그렇게 다니기 싫어하던 회사도 이제 안 갈 수 있고 과거에 못했던 취미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시간이잖아. 강 씨는 그런 아버지의 말에 하고 싶었지만 여태 귀찮다는 이유로 시작도 못했던 취미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며칠 전에 올림픽 봤어요? 탁구 선수였는데 나이가 저랑 얼마 차이 안 나는 거 있죠? 61세의 나이에 세계 랭킹 1위의 젊은 선수와 경쟁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저도 탁구를 한번 배워보고 싶었는데 시작해 볼까 봐요. 탁구처럼 점점 실력이 늘 수 있는 취미도 정말 좋지. 그리고 결정성 지능이라는 말 들어봤어? 강 씨의 아버지가 얘기한 결정성 지능이란 경험을 통해 습득한 학습 지능을 말합니다. 결정성 지능은 특수한 분야에서 습득한 지각 기술의 관련성 총합으로서 교육, 경험, 환경, 문화 등을 통해 습득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런 결정성 지능은 60대까지도 계속 발달한다고 합니다. 즉, 그동안의 지식과 지혜가 축적되어 그 경험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 지능이 떨어진다고만 생각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더 올라가는 지능이 있다고. 이런 것들을 놓치기 너무 아깝지 않아? 그리고 나이가 들면 점점 편두통 증세나 알레르기가 개선되기도 하면서 몸이 안 좋아지는 것만은 아니야.
강 씨의 아버지가 말한 60대가 좋은 세 번째 이유는 편두통과 알레르기 증세 완화였습니다. 실제로 알레르기의 경우 20, 30대에 많이 일어나고 이후 5, 60대가 되면 그 빈도가 줄어든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대가 되면 편두통이 이전보다 확실히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70세 이상 인구 중에서 편두통 증상을 호소하는 여성은 10%, 남성은 5%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새롭게 아픈 곳이 생길 수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좋아지는 것도 있으니 얼마나 좋아. 생각해보니 저 회사 다닐 때는 편두통이 심했는데 좋아진 것 같긴 해요. 좋아진 건 별로 감사해 하지 않았는데 다시 생각해보게 되네요. 그리고 60대 이상이 선거 투표율이 제일 높은 연령대이기도 해. 아무래도 연금이나 복지제도 등 정책적인 측면에 관심이 늘어서겠지. 지금 네 나이대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치를 결정하는 나이이기도 해. 그리고 봉사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연령이기도 하니 투표도 열심히 하고 사회에 공헌한다는 자부심을 가져. 마지막으로 강 씨의 아버지는 60대 이후에는 욕심이 줄어 스트레스도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강 씨의 아버지 말처럼 60대 이후엔 무엇이든 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꼭 돈 버는 일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60대 이후에는 체력이 떨어져 업무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루 3시간 이상의 소일거리만 있어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강 씨의 아버지는 퇴직 후에는 많은 소득이나 명예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특히나 건강을 잘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딸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강 씨의 아버지는 이렇게 딸에게 나이가 드는 것은 축복이라고 말했습니다. 103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도 60대쯤 되니 이 나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나이라며 이때가 돼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정신력은 절대로 늙지 않으며 오히려 창조하는 능력인 사고력은 60대 이후부터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딸은 이런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의욕이 조금 생겼습니다. 딸은 이내 아버지에게 60대에 안 하고 후회한 게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후회하는 거? 생각나는 거 5가지만 말해줄게. 첫 번째는 시절 인연에 너무 매달렸던 거야. 강 씨의 아버지가 60대에 후회했던 첫 번째는 시절 인연을 놓아주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오래된 인연이라도 내가 상대를 싫어하게 될 때도 있고 상대가 나를 멀리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누군가는 그런 관계를 억지로 붙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불안하게 하는 인연들은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늦게 할수록 상처만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런 인연들은 만날 인연이었지만 오래갈 인연은 아니었을 뿐입니다. 안 될 인연에 마음 아파하는 것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인연을 보내면 새로운 인연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혼자서도 잘 지내면 그만인 것입니다. 모든 인연에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날 때에는 내가 피해도 결국 다가오고 끝날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그 상황을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강 씨의 아버지는 딸에게 그저 흘러가는 대로 몸을 맡기고 시절 인연에 집착하지 말라고 말해줬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인연인 줄 알고 최선을 다했는데 관계가 안 좋아졌던 적이 있으신가요? 될 인연은 어떻게든 되고 안 될 인연은 어떻게 해도 안 된다는 말처럼 그저 흘려보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친구든 연인이든 헤어질 인연에는 집착으로 휘말리면 불행을 피할 수 없어. 미련 없이 즉각 단절하는 게 중요해. 그리고 혼자 있기 싫어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더 외로울 수 있으니 그것도 조심하는 게 좋아. 인연에도 수명이 있어. 인연이란 두 사람이 노력을 해야 유지가 되는데 한 명이라도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인연에 금이 가면서 인연이 점차 멀어지면서 끊어지게 되지. 시절 인연이라 생각나는 사람들이 몇 명 있긴 하네요.
처음부터 너무 좋은 말인데요? 그 다음은 뭐예요? 가만히 있어보자. 두 번째는 선크림을 안 바른 거야. 갑자기 선크림이요? 아버지 외모는 전혀 신경 안 쓰잖아요. 아무리 외모 신경 안 쓰는 사람이라도 막상 거울 앞에서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후회될 수밖에 없어. 나는 10년 전부터 발라주고 있는데 더 일찍 발라주면 노화도 늦게 오고 좋았을 것 같아. 강 씨의 아버지가 60대에 후회했던 두 번째는 선크림을 잘 바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귀찮다는 이유로 선크림을 지금 잘 발라주지 않고 있진 않으신가요? 피부를 가장 늙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자외선이라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장시간 햇볕에 노출되면 주근깨, 기미, 잔주름과 같은 피부 노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 선크림을 잘 살펴보면 PA라는 영어가 적혀 있습니다. PA 오른쪽에 보면 플러스 표시가 있는데 이 플러스 표시가 많을수록 자외선을 더 잘 차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자외선 차단을 잘 해주는 선크림을 바르는 것보다 내 피부에 맞는 선크림을 사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선크림은 생각보다 많이 발라주어야 합니다. 미국 피부과학회지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크림 권장량의 4분의 1 수준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러면 당연히 자외선을 차단하는 효과도 4분의 1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500원 동전 크기로 짜서 피부에 얇게 퍼뜨리듯 발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르는 방식도 중요한데 한 번에 모든 양을 다 바르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에 적은 양을 묻혀가면서 얇게 바르면 됩니다. 사실 선크림은 지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선크림에는 화학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선크림을 지울 때는 1차로 클렌징 젤이나 클렌징 오일을 사용해 지우고 2차로 클렌징 폼을 이용해 지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가 약한 경우 너무 세게 지우면 피부 장벽이 무너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내 피부가 민감성 피부라면 유기자차 선크림은 피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선크림의 경우 차단 방식에 따라 유기자차, 무기자차, 혼합자차로 나뉩니다. 무기자차는 유기자차와 비교했을 때 피부에 자극이 적습니다. 나에게 맞는 선크림을 찾는 과정도 처음에는 까다로울 수 있지만 한 번만 찾아 놓으면 그것만 쓰면 되기 때문에 내 피부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 꼭 잘 알아보고 나에게 맞는 선크림을 골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피부만큼 중요한 것이 두피와 모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나 탈모가 생기면 자존감이 아주 크게 떨어지는 상황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오랜 기간 외출할 때는 자외선 차단 성분이 들어있는 헤어 에센스나 스프레이를 뿌려주거나 양산이나 모자를 쓰며 두피까지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요새는 귀찮아서 선크림도 안 바르고 외출하는데 이제 아버지 말대로 귀찮더라도 매번 발라줘야겠네요. 그 다음 세 번째로 후회되는 건 뭐예요? 세 번째는 외국어를 배워보지 않았던 게 후회돼.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얘기도 해보고 하면 또 다른 재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 여행을 가도 이 아빠는 맛있는 거 먹고 예쁜 장소에 가보는 것보다 그 나라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게 제일 좋았어. 물론 그때는 아주 사소한 것들 밖에 말하지 못했는데 그때 좀 더 배워서 깊은 대화를 해봤으면 어땠을까 싶어. 강 씨의 아버지가 고른 세 번째로 후회되는 것은 바로 외국어를 배우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이 들어 외국어 배우기 힘들다고 생각해 배우고 싶어도 시작을 못한 경험 있으신가요? 물론 나이가 들수록 전두엽이 노화되면서 학습 욕구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듯 기억력을 의미하는 유동성 지능은 나이가 들면서 떨어지는 반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나 상황 판단력과 같이 경험에서 오는 전반적인 지능은 나이 들수록 향상됩니다.
90세 이시영 박사님도 나이와 상관없이 공부를 계속하면 기억에 관여하는 해마 신경세포가 증가하기 때문에 독한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하라고 권했습니다. 파란만장 중년의 내계 외국어 도전기의 저자 김원곤 교수님은 책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외국어 학습은 세상을 보다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또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또 일상생활에서 의외의 잔재미를 제공해준다. 무심코 보아 넘기던 길거리의 간판들이 갑자기 그 나름의 의미들을 가지고 다가오기 시작한다. 해외여행의 즐거움도 편의도 더 커진다. 해외여행을 할 때 그 나라 언어로 현지인들과 웬만큼 소통할 수 있다면 그것 이상 여행의 즐거움을 배가하는 일도 드물 것이다. 요새는 유튜브에 좋은 정보들이 많습니다. 유튜브를 이용하면 외국어를 배우는 데는 아무런 돈도 들지 않습니다. 유튜브에 영어 단어 기초, 영어 왕초보 강의라고 쳐본 후 아주 천천히 외국어를 익혀보는 것도 좋습니다. 삶이 무료해지고 목표가 없으면 우울증이 오기 더 쉬워집니다. 여러분은 이제껏 배우고 싶어 했던 외국어가 있으신가요? 오늘 당장 외국어 책 하나를 구매해서 배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강 씨는 아버지의 말을 듣자마자 인터넷으로 영어 단어 책을 하나 골라 주문했습니다. 예전부터 영어를 배워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책을 산 것만으로 강 씨는 설레고 의욕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뭐예요, 아버지? 벌써 네 번째인가? 또 뭐가 있으려나? 한참 생각하더니 강 씨의 아버지는 말을 꺼냈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너무 많은 걱정을 했던 것이야. 강 씨의 아버지가 60대에 후회했던 네 번째는 너무 많은 걱정을 하며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너무 많은 걱정으로 하루하루 스트레스 속에 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하지만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과거, 22%는 아주 사소한 일들, 그리고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들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즉 96%의 걱정거리가 쓸데없는 걱정거리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속담 중 고양이도 근심하면 죽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걱정이 심하면 없는 병도 만들어 키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티베트 속담 중에 다음과 같은 속담도 있습니다. 해결될 문제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해결 안 될 문제라면 걱정해도 소용이 없다. 여러분들도 걱정했던 것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던 적이 많지 않았나요? 이와 관련하여 영국의 실업가 아더랭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걱정을 없앨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생겨난 걱정거리를 전부 적어 근심함에 집어넣고 수요일에 근심함을 열어 하나하나 읽으면서 그날만 근심을 했다. 그렇게 해봤더니 실제로 걱정하고 근심하던 일들이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대체로 해결되었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걱정거리 대부분이 큰 문제가 아니었다. 여러분도 이 방법을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 씨의 아버지는 이제 몸이 좀 피곤했는지 마지막 하나를 바로 이어서 짧게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은 멋진 요리 하나를 배우지 않은 것이 후회돼. 아내에게 멋진 요리 한번 해주지 못하고 매번 밥을 차리게 한 게 미안하고 후회돼. 굳이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나를 위해 근사한 요리쯤은 하나 배워두는 게 좋아. 안 그래도 요새는 배달 음식만 시켜 먹는데 돈도 많이 나가고 다시 요리할까 생각 중이었어요. 모처럼 지인들 불러서 같이 집에서 밥 먹어야겠네요. 이후 할아버지는 잠깐 쉬었다가 딸에게 최고의 노후를 지내기 위해서 알면 좋은 것들 5가지에 대해 알려주겠다며 딸에게 책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치아 상태나 약 부작용을 반드시 점검하라. 나이 들어 야위거나 영양이 부족해지는 원인에는 약 부작용, 우울증, 씹거나 삼키는 능력의 저하, 식사 돌봄의 필요, 부적절한 식사 제한 등이 있다. 고령의 조부모나 부모가 식사하는 양이 줄었다고 생각되면 이런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음식 섭취 측면에서 치아 관리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여러분은 평소 치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양치질 같은 예방 행동이나 정기적인 치과 검진은 앞에서 설명한 운동과 마찬가지로 효과를 바로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홀히 하기 쉽다. 충치 몇 개 정도로는 통증이 있더라도 별다른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충치나 치주염을 오래 방치하면 결국 치아가 빠져서 자기 치아로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된다. 먹지 못한다는 건 결국 생명 유지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는 뜻이다. 그때가 되어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후회하지만 이미 때가 늦어서 치아를 되살릴 방법은 없다. 자기 치아가 없는 고령자라면 틀니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놓치기 쉬운 허점이 있다. 가족들은 틀니를 쓰니까 괜찮다고 안심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살이 빠지면서 원래 사용하던 틀니가 맞지 않게 되는 일이 있다. 또한 틀니를 쓰는데도 그 틀니로 인해 식욕이 저하하는 일도 있고 틀니 자체를 거부해 식음을 전폐하는 일도 있다. 치아 관리는 절대 게을리할 일이 아니다. 약 부작용으로 밥을 먹지 못하는 일도 있다. 때로는 약 부작용이 식욕 저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의사로서 자주 접하는 사례로는 치매약을 들 수 있다. 치매약은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콜리네스테라아제 억제제라 불리는 치매약은 식욕 저하를 비롯한 소화기 문제와 체중 감소가 가장 큰 부작용으로 지적된다. 이 약은 속임약 실험에서도 체중 감소 결과를 보였다고 한다. 꾸준히 복용하고 있지만 부작용은 없다라는 목소리가 있지만 실제로 약을 줄이거나 끊었더니 식욕이 돌아왔다는 사람들이 있다. 익숙한 약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을 해치기도 한다. 한편 지나치게 마르거나 식욕이 떨어지는 배경에 아직 진단되지 않은 질환이 숨어 있을 때도 있다. 위나 식도의 문제라면 쉽게 알아차릴 수 있지만 전혀 생각지 못한 질환이 식욕 저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고령의 가족이 요즘 들어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한다고 생각된다면 지금 놓치고 있는 문제는 없는지 점검하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그에 맞는 대처가 필요하다. 두 번째, 발 관리에 신경 써라. 신체 기능 유지에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도 그냥 지나치기 쉬운 곳이 발이다. 신체의 기능 유지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운동이나 근육으로 화제가 쏠리는데 알고 보면 발은 우리가 걷고 움직이는 활동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하는 중요한 신체 부위다. 그런데도 고령자를 진료하다 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이 발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나는 외래에서 반드시 한 번은 환자의 발을 진찰한다. 신발이나 양말을 벗기까지 시간이 걸릴 때가 많아서 인사를 마치고 나면 진료기록부를 확인하는 시간을 활용해 환자에게 신발과 양말을 벗도록 부탁한다. 사실 병원에 가더라도 발을 다친 경우가 아니라면 의사에게 맨발을 보여주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환자 중에는 폐질환이나 고혈압 때문에 왔는데 왜 발을 보여달라고 하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나는 폐만 치료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폐가 좋아져도 발에 문제가 생겨서 걷지 못한다면 주치의로서 실격이다. 그래서 폐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루하루 건강하게 지내도록 돕고 싶으니 걷는데 중요한 발도 확인하게 해달라고 한다. 다행히 이 말을 듣고 반대한 사람은 없었다. 상처가 심각한 감염증을 일으키기도 한다.
발을 살펴보면 매우 청결하게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 특히 여성들이 그렇다. 반면 혼자 사는 남성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 발톱이 길게 자라 있기도 하고 관절 변형이나 심각한 곰팡이 감염증을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도 환자 본인은 아무런 자각을 못하기도 한다. 발은 아무렇지도 않아요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발에 관련된 질병이나 이상을 발견할 때도 많다. 그래서 환자가 아무렇지도 않아요라고 하더라도 꼭 한 번은 발을 확인한다. 당뇨병이 있는 환자는 발 관리가 더 중요하다. 당뇨병이 생기면 발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발을 다쳐도 통증에 무뎌지고 발에 상처가 나도 알아차리기 어렵다. 또 당뇨병으로 감염증에 취약한 상태가 되면 발에 난 상처로 세균이 들어가 목숨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실제 당뇨병 환자의 최대 30%에서 발 상처가 확인된다고 한다. 대부분 예방할 수 있는 상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처가 생긴 사람 가운데 20%는 최종적으로 발을 절단한다는 보고도 있다. 또한 발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상처가 없는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2.5배나 증가한다고 한다. 나이 들수록 발을 꼼꼼히 관찰하고 관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나는 평소 사람들에게 발 관리를 매우 강조하는 편이다. 발톱이 길지는 않은지, 무좀 등으로 피부가 변하지는 않았는지, 크기가 맞는 신발이더라도 발에 통증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도록 권한다. 귀찮더라도 날마다 발가락 사이사이를 깨끗이 씻고 물기를 잘 닦은 후에는 보습제를 바르는 등 손질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한다. 발 관리는 소홀히 생각하기 쉽지만 마지막까지 제대로 걸으려면 평상시 소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관리가 소홀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손상을 입어 노후에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세 번째, 주치의와 단골 약국을 정하자. 생각해보면 사람은 심장이나 폐만으로는 살 수 없다. 간과 신장을 비롯해 각각의 장기가 제 기능을 다할 때 건강이 유지된다. 그렇다고 장기의 수만큼 의사를 찾아다닐 순 없는 노릇이다. 그러므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장기만 전문의에게 맡기고 나머지는 주치의에게 일이 많은 형태가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약관리 측면에서도 큰 장점이 생긴다. 주치의와 약국에서 이중 확인하도록 한다. 사람은 실수를 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중으로 확인하는 구조를 만들면 실수를 더 줄일 수 있다. 그 존재가 바로 단골 약국이다. 약국도 서로 다른 두 군데를 다니면 약의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한 군데에서 꾸준히 관리를 받으면 혹여 의사가 실수하더라도 약국에서 그 실수를 발견하기 쉽다. 또한 한 약국에서도 같은 약사와 반복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환자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약사도 더 정확한 조언을 할 수 있게 된다. 단 한 번의 만남으로는 가치관이든 증상이든 정확하게 이해하기 힘든 법이다. 타인이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대화가 필요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신뢰가 형성되는 것처럼 주치의와 단골 약국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신뢰 관계가 구축될 수 있다. 약수첩을 활용해 정보를 공유한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약수첩이다. 먼저 시 병원의 약수첩을 보여주고 다른 약을 함께 복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다. 그러고 나서 약수첩에 새로 받은 약에 대한 정보를 빠짐없이 추가한다. 그 다음 단골 약국에 갈 때 약수첩을 보여주면서 시 병원의 약국에서 약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한다. 이렇게 단골 약국과 연계해둠으로써 혹시 모를 실수를 예방할 수 있다.
나이 들수록 자신에 관한 모든 건강 정보가 빠짐없이 사령탑인 주치의나 단골 약국에 전달되게 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의료는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팀 플레이다. 네 번째, 커피 4잔까지는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커피는 노화에 이로울까? 아니면 해로울까? 커피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커피가 몸에 좋다는 근거로는 커피가 몇몇 질환의 발병률 감소와 관련성을 보인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여기서 몇몇 질환이란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2형 당뇨병 등을 가리킨다. 다만 커피가 이들 질환의 발병 위험을 낮춘다고 해도 어떤 식으로 낮추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또한 커피는 사망 위험의 감소와도 관련성을 보인다고 한다. 17편의 연구를 분석한 논문에 따르면 일일 3잔에서 4잔의 커피가 사망 위험을 16%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보면 커피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커피의 부작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카페인 섭취에 따른 단기 부작용으로는 두통, 불안, 손떨림, 가슴 두근거림, 불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장기 부작용으로는 불안장애와의 관련성을 암시하는 보고가 있지만 인과관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빈뇨 증상과도 관련이 있어서 전립선 비대가 있는 남성은 증상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나 역시 전립선 비대로 약을 복용하는 환자 중에 평소 마시는 커피가 빈뇨를 일으키는 사례를 몇 차례 접한 적이 있다. 의외로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또 볶은 커피 원두에는 동물에게 발암성이 있는 아크릴아마이드라고 하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커피의 발암작용을 우려하는 견해도 있다. 다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커피 섭취와 암 발병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연관성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아서 사람에게 암이 생길 가능성은 낮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안전한 카페인 섭취량은 1일 400mg까지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커피잔으로 3잔에서 4잔 정도에 해당한다. 이 정도의 섭취량을 넘기면 앞서 소개한 부작용 위험이 증가한다. 또 드물기는 하지만 심장 부정맥의 가능성이 지적되기도 한다. 현재로서는 커피를 마셔야 하는 이유도 마시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건강에 도움이 될 가능성을 지적한 연구가 많이 존재하므로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당량을 즐기는 정도라면 문제되지 않으리라 본다. 5번째, 건강식품을 믿지 마라. 특정 식품이나 식사법을 두고 이것은 몸에 좋다. 이것은 어디에 효과가 있다는 단정적인 선전도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특정 식품이나 식사법과 건강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광고는 대부분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근거로 한다. 하나는 영양성분 등에 기초한 탁상공론이다. 예를 들면 이 식품에는 비타민C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항산화 효과가 있다. 따라서 건강에 이롭다와 같은 식이다. 얼핏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타민C를 얼마만큼 섭취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다지 밝혀진 바가 없고 항산화 작용이 어떤 식으로 몸을 지켜주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그렇지만 사람들을 솔깃하게 만들기에는 충분한 표현이다. 또 경험담이 근거가 되기도 한다. 유명인이 하는 다이어트법, 어떤 사람이 무엇을 먹은 뒤로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 어떤 것을 먹었더니 컨디션이 좋아졌다 같은 것들이다. 물론 사실일 수도 있고 인과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타이밍의 문제로 우연히 효과를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 어떤 것을 먹게 되면서 몸이 좋아졌다라는 말은 어떤 것을 먹은 뒤에 몸이 좋아졌다는 시간적인 순서를 보여주는 것일 뿐
어떤 것을 먹었기 때문에 좋아졌다는 인과관계를 보증하지는 않는다. 여기에는 우연성이나 기타 요인이 기여했을 가능성이 커서 실제로는 인과관계를 나타내지 않을 때가 많다. 식품과 건강의 인과관계는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도 많다. 염분을 삼가고 과일을 늘리는 식단 같은 일부 식사법은 그 근거가 확립되고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것을 먹으면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식품은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식품을 먹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단지 어떤 것이 건강에 이롭다라는 말에 지나치게 현혹되어 식사 균형을 깨뜨리면 절대 건강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결과적으로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지나친 믿음보다는 균형 있는 식사가 더 중요하다. 또 나이 들수록 몸에 좋다는 한 가지를 고집하기보다 골고루 규칙적으로 먹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한 식사가 노쇠 예방과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여러분은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긍정적인 감정이 드시나요? 아니면 부정적인 감정이 드시나요? 누군가는 노화를 긍정적으로 여겨 운동도 열심히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활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반면 누군가는 노화를 벌로 여기며 인생의 말년을 힘들게 보내기도 합니다. 노화에 대한 마음가짐이 여러분의 말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목민심서에 나오는 내용을 소개하며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하고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은 필요한 큰 것, 좋은 말만 보고 들으라는 것이고, 이가 시리고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운 것은 연한 음식만 먹고 소화불량 없게 하라 함이고, 머리가 하얗게 되고 정신이 깜빡거리는 것은 나이 든 사람인 것을 알아보게 하려는 조물주의 배려이고 살아온 세월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니 바람처럼 다가오는 시간을 선물처럼 받아들이면서 가끔 힘들면 한숨 한번 쉬고 하늘을 볼 것이라. 멈추면 보이는 것이 참 많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